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막 그러니까 식욕이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쪘어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것 같네. 농담이에요. 그런 농담 치지 마세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영상실록 오늘엔을 보면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빨리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5월 6일의 역사부터 함께 보시죠. 1840년 5월 6일 영국의 교육자 로랜드 힐이 만든 세계 최초 우표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로 발행된 우표는 영국 여왕이던 빅토리아의 즉위식 기념 메달을 소재로 디자인한 1페니짜리 흑색 우표였는데요. 이 우표의 이름은 페니 블랙 원페니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전에는 그 우표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져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표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기 전에는 그 우편 증지라는 걸 활용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당시에는 주로 편지를 받는 사람이 우편 요금을 부담했고 거리별, 무게별로 요금도 달라서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이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우표를 대신한 우편 증지를 사용하긴 했었네요. 네. 그리고 최초로 붙이는 식의 우표를 구상해낸 사람은 로랜드 힐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한 책방 주인이자 인쇄소 주인인 제임스 찰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듣고 힐이 영국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세계 최초의 우표 페니 블랙 원페니 발행 이틀 뒤 5월 8일에는 2펜스짜리 우표 펜스 블루 2펜스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랜드 힐은 1846년부터 1864년까지 영국의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근대 우편 제도를 정착시켰고 기사 자격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6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술은 고양이 눈빛처럼 쉽사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이 말은 한국 현대 회화사의 전설 화가 박수근이 남긴 명언인데요. 1965년 5월 6일 화가 박수근이 51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은 그 한국의 밀레라고 불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박수근 선생님은 국민 화가로 서민의 삶을 캔버스 안에 정말 잘 담아내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그림을 사간 미국인에게 돈보다는 물감과 붓을 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화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화가 박수근은 1932년 18살에 조선 미술전람회를 통해 데뷔했는데요. 이후 그는 우리나라 서민의 일상적인 모습을 애정어린 따뜻한 시선으로 캔버스에 담기 시작해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근데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이 제가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작품 활동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중에 폭격으로 그동안 그린 작품들이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공산 치하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시간이 더는 없었죠. 아니, 그동안 그렸던 그 그림이 전쟁으로 다 불타버렸다고요? 그렇죠. 너무 아깝죠. 그리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게 1953년이었는데요. 그때 그린 그림들이 일상의 정감이 묻어나는 생활 주변의 소재들이었죠.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박수근. 그는 생전 개인전 한 번 열어보지 못했는데요. 이후 백내장으로 한쪽 눈을 잃고 힘들어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5월 6일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9년 야구의 레전드 이승엽 선수가 최연소로 100호 홈런을 달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최연소에 100호. 그렇죠. 그런가 하면 1952년에는 이탈리아의 교육자 몬테소리가 사망했습니다.
몬테소리가 심리학과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후에 1907년 노동자의 자녀를 위해서 직접 교육법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5월 7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05년 5월 7일) 서울 광화문에 새로 도입된 내신 등급제를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대학에 갈 때 이 내신 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학번이었거든요. 그래요?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대학이 바뀌었죠. 1점 차이로 두 과목이 1등급에서 2등급이 되는 바람에 2000년대 이후 고교생들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입에서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내신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5년 새로운 방안으로 기존에 문제가 많아 폐지됐던 내신 등급제를 부활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점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도록 내신 9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시교육 위주의 내신 등급제는 사회적으로 학생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성적 하나 때문에 누가 죽나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진짜 당사자들이 보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좌우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2018년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8년 5월 7일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주택가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주택 4채가 파손됐고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LP가스 폭발이라니. 갑자기 왜 이런 폭발이 발생한 거죠? 일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또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네. 사실 LP가스 폭발이 그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죠.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양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LP가스의 폭발로 양주시 봉양동은 기왓장과 벽돌, 살림살이까지 뒤엉켜 폭격을 맞은 상황처럼 변했는데요. 또한 파편이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주변 주택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고 인근 공장 근로자도 다쳤습니다. 2018년 5월 9일 LP가스 폭발 현장에서 잘린 가스관 2개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미안하다라고 적힌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경찰과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숨진 50대 남성이 가스를 틀어놓고 담뱃불을 붙여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5월 7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840년은 러시아 제국에서 클래식 음악의 거장 피오트르 차이콥스키가 출생한 날이기도 한데요. 차이콥스키. 너무나 차이콥스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자, 그런데 명성은 대단했지만 사실 차이콥스키의 인생은 갖은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예술성이 좀 더 드러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1991년에는 한국 오로라 탐험대가 세계 11번째 국가로 북극점 탐험에 성공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름이 예쁜데요? 오로라 탐험대요? 네. 1909년 미국의 피어리가 처음 탐험한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도전을 했지만 단 10개의 국가들만 성공. 그 11번째 주인공이 우리나라였던 거죠. 정말 끝없는 열정과 노력.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맞아요. 어깨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네. 맞아요. 찢어지겠네. 그럼 이번엔 5월 8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973년 5월 8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자는 뜻에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제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어버이날이 제정이 된 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이날만큼은 더 깊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버이날은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된 건가요? 영국과 그리스의 풍습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게 어버이의 영혼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 1907년경에 미국의 한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에게 그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면서 이 행사가 좀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로 정해지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왜 하필 카네이션을 줬을까요? 왜 하필 카네이션이냐? 네. 카네이션의 꽃말이 모정, 사랑, 애정인데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국화꽃을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흰 카네이션을 추모의 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제정되기 전 1956년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어머니들은 양육뿐 아니라 생업을 위해 길거리로 나서 힘든 삶을 보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어머니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날에는 갖가지 경로 효친 사상이 담긴 행사가 진행됐고 이후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 6615호에 의거 어머니날은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엔 2006년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 영국의 BBC가 생방송에 엉뚱한 사람을 출연시켜 인터뷰하는 초유의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가이고마 생방송 사건인데요. 입사 면접을 기다리던 구직자가 갑자기 생방송에 출연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가이고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이고마는 네. 2002년 콩고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이주자였는데요. 영국에 온 뒤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프랑스식의 억양과 조금 그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입사 시험에서는 번번이 떨어졌다고 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BBC 방송국에 갔을까요? 여기부터 재밌죠. 2006년 5월 8일 가이고마는 BBC 방송사에 기술직 입사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방송국으로 향했는데요. 긴장된 채로 면접을 기다리던 중 직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직원을 따라간 면접장에서 가이고마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이고마가 면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동명이인이 출연하는 BBC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o what does this all mean for the industry and the growth of music online? Guy Cuny is the editor of the technology website News Wireless. Hello, good morning to you. Good morning. Were you surprised by this verdict today? I'm very surprised to see this verdict to come on me because I was not expecting that. 아니 근데 분명히 그 가이고마 씨는 면접과 내용도 다르고 분명히 그 앞에 카메라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방송이라는 걸 몰랐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까요? 우리가 다 취준생 생활을 해봤지만 네. 긴장하면 모를 수 있어요. 가이고마는 그 상황이 새로운 면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식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야,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국 측은 뒤늦게 가이고마가 그 애초에 섭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뭐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방송은 다 나간 뒤였죠. 가이고마의 생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이후 영국 신문은 대대적으로 이 사고를 보도했고 가이고마는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5월 8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5년 서울 동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에? 통장이 아니고 동장이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처음 치르는 동장 선거였는데요. 서울 시내 245개 동에서 선거를 실시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1947년은 국제 적십자의 날이 처음으로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제 적십자의 날이 어떻게 제정된 걸까요? 국제 적십자사가 솔페리노 전투에서 응급 간호봉사단을 조직해서 부상자를 치료한 스위스의 인도주의자 앙리 뒤낭의 탄생을 기념해 국제 적십자의 날을 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뒤낭의 제안으로 1863년
국제 적십자가 창립됐고 다음 해인 1864년에는 전시 부상자의 구호 원칙을 규정한 이른바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5월 9일의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21년 5월 9일 중국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창정 5B호의 일부가 인도양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원창 우주기지에서 2021년 4월 29일에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발사하고 나서는 로켓이 모듈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어요. 네. 하지만 임무를 마치고 분리된 그 1단 로켓이 문제가 된 거였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네요. 행궁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 로켓이 우주로 발사된 건데요. 로켓은 우주상공에서 임무를 마친 뒤 통제불능의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 로켓의 경우 모듈을 궤도에 올려놓은 이후 375km 상공에서 지구를 공전하기 시작하다 통신이 끊겨 통제불능 상태가 됐는데요. 또한 이 잔해는 약 20톤가량의 매우 큰 물체였습니다. 로켓 자체는 대기권 진입 시 주 연료 탱크를 비롯해 대부분이 연소에 사라지지만 로켓의 일부 부품들이 지상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잔해 대부분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녹아버렸고 일부는 그 몰디브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다행히 잘 수습이 됐네요. 자,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12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단발머리 모양의 밥커트 창시자이자 머리 미용술의 혁신을 일으킨 영국의 헤어 아티스트 기달 사순. 1997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 투병 중이었던 비달 사순이 2012년 5월 9일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달 사순은 1963년 고전적인 보브에 자유를 넣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만드는데요. 이른바 보브컷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머리만 감으면 바로 외출해도 되는 세련된 머리를 창조해 여성들을 롤러와 컬핀으로부터 해방시키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많은 헤어 디자이너를 양성했고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1968년 영화 로즈마리 베이비에 출연한 미아 페로, 1969년 우먼 인 러브에 주연 글렌다 잭슨 같은 스타일들도 보브컷을 하고 나오면서 유행에 한몫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비달 사순에게 헤어를 맡겼을 때 금액이 궁금하거든요. 네. 얼마였나요? 그가 페로의 머리 스타일링을 해주며 받은 금액이 1회당 $5,000였어요. 그 당시 5,000달러. 네, 이 에피소드는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밖에도 5월 9일에 있던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7년 나이지리아에 피랍됐던 디사 건설 임직원 3명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이 무장단체에게 피랍된 적이 있다고요? 네. 2007년 5월 3일 나이지리아 남부 건설 현장에서 총을 쏘며 무장단체가 난입한 건데요. 당시 임직원 3명이 납치되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군인 1명이 사망하고 무장단체가 과도한 정치적인 요구를 내세움에 따라 사태 해결이 지연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결국은 무사히 다 풀려난 거잖아요. 네. 또 그런가 하면 2003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여객기가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여객기가 추락하면 정말 큰 피해가 생길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콩고 민주공화국 국내선 항공기가 비행 도중 뒷문이 열리면서 승객들이 추락한 사고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6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공항 관계자들은 희생자는 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승객은 비행기 앞쪽으로 대피해서 사고를 면했다 이렇게 밝혔다고도 하네요. 왠지 믿음이 좀 가지는 않는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엔 5월 10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987년 5월 10일 서머타임제, 이른바 일광절약시간제가 실시됐습니다. 국민은 10월 11일까지 5개월 동안 생활시간대가 1시간씩 앞당겨졌는데요. 서머타임 기간 중 관공서, 기업체 등의 출퇴근 시간, 각 학급의 등하교 시간, 대중교통수단은 그대로 운영됐습니다.
서머타임제, 일명 일광절약 시간제는 여름 오후에 여가를 증대시켜 사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생산 활동 가능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조정할 때 리듬이 깨지고 혼란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 1989년 폐지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7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스텔라 데이지호의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이 탄 14만 톤급 화물선이었는데요. 같은 해 3월 31일 배가 두 동강단체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40일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았는데요.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실종자 선원들이 재수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정부에 보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재수색이 시작되기도 했죠. 정부는 다시 스텔라 데이지호의 재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실종자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해역에 투입한 2,400톤급 수색 선박의 계약이 같은 해 6월 24일 끝났고 우리나라에서의 2차 수색도 7월 11일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5월 10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5년 고대 이집트 왕인 투탕카멘의 얼굴이 복원됐습니다. 투탕카멘이 아케나톤 다음에 파라오잖아요. 복원하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복원한 거예요? 프랑스와 미국, 이집트의 예술가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세 개 팀이 미라 단층을 촬영해서 사진 1,700여 장의 기초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복원한 얼굴이 파라오의 미라 얼굴 부분을 덮은 그 황금 마스크 있잖아요. 네. 그 얼굴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가 하면 1973년은 모자 복원법이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모자 복원법이요? 네.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시킨 법이 바로 모자 복원법인데요. 1973년 2월 8일 공포된 법안으로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을 형법 296조와 270조 낙태죄의 규정으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월 11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제3세계 음악인 레게 장르를 전 세계에 퍼뜨린 레게의 선구자 반말리. 1981년 5월 11일 반말리가 암과 사투를 벌이다 36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2년까지 영국 식민지였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자메이카. 반말리는 그곳 수도인 킹스턴의 빈민가 트렌치타운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간직한 그는 언젠가 모든 흑인이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에 모여서 이상향을 건설할 것이라는 라스타파타리아니즘을 따랐는데요. 신체 훼손을 금지한 신앙이 만들어낸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을 하고 세계의 음악을 통해 평화와 평등의 메시지를 수없이 전했습니다. 반말리는 자신이 부른 곡으로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자메이카의 불우한 가정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며 암이 생겼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05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인데요. 국내에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혈연 중심 가족 문화나 비밀 입양 세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변화와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의 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던 상황이었는데요. 2012년 제7회 입양의 날은 입양 아동의 권익 보장, 국외 입양의 감축 등을 포함하는 입양 특례법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5월 11일에 있던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으면 주변에 피해는 없었는지 걱정되네요. 인도가 24년 만에 지하에서 3차례 핵실험을 한 건데요. 피해는 없었지만 이에 반발해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항해 5월 28일과 30일 핵실험을 강행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두 나라는 핵 금지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았을까요? 이 두 나라는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국제적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1999년에는 만민중앙교회 신도 200여 명이 MBC 생방송 도중 난입해서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좀 다뤘는데 네. 그 교회가 이 방송이 나가면 타격을 받으니까 이 방송을 좀 제지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정규 방송과 자연 다큐가 번갈아 방송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럼 이번엔 5월 12일의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8년 5월 12일 탈북자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정부가 탈북자 단체에게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탈북자 단체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쪽에 날렸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담긴 내용보다는 좀 풍자하거나 비꼬는 말을 적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뚱땡이 공화국, 그리고 형님을 살해한 악마 김정은 등 자극적인 내용을 전단에 담았습니다. 하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시점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지난 2020년에는 이 대북전단 내용이 빌미가 돼서 남북 군사 모든 통신을 완전 차단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죠. 자, 그럼 이번엔 1962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지현, 김수현이 주연한 별에서 온 그대,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꽃보다 남자 등의 인기 드라마에 공통으로 등장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남산타워였습니다. 1962년 5월 12일 남산타워에 남산 케이블카가 개통됐습니다. 서울 명물의 하나로 남산의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케이블카는 개통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려면 2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당시에 시골 어린이들의 꿈이 서울 가서 이 남산 케이블카를 타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 회현동과 예장동 사이에 놓인 남산 케이블카의 높이는 138m로 선로 길이 605m였습니다. 그리고 은하수와 무지개라는 이름을 가진 2대의 객차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5월 12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2년 간호사의 사회공헌을 기리기 위해 국제간호사협회에서 국제간호사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간호사의 날이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날과 같네요. 오, 잘 아시네요. 간호사의 표본이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녀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된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이 시작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당시 첫 시험 방송은 궁중연례악, 취타와 국악 합주곡인 수제천이었는데요. 그리고 민속무용단의 승무와 백설희, 현인 등 인기 가수가 대거 출연한 쇼 프로그램도 2시간 동안 방송이 됐습니다. 첫 방송이었으니까 다들 신기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네. 네. 자, 오늘도 하루하루 역사를 살펴보며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바람이 날리며
고민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 가족들과 어디를 좀 놀러 가야 되나, 어디를 나들이 가야 되나 열심히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가. 오대가. 봄 여행은 오대로 갈까요? 저도 열심히 그 인터넷 검색해서 여러분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선생님 선생님이라니요. 아니, 선배님. 어머. 아니, 너무 이제 오랜만에 이 청자켓 그 있잖아요. 어쩌다 마주치. 이 느낌 청자켓이어서. 우리는 되게 영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이랑 딱 놀아. 아이솔레이션 요즘에. 아니 저는 약간 이 느낌 보고 네. 왠지 이제 인터넷보다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도권에서 보실 줄 알았거든요. 아, 교통지도요? 차에 그 지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는 없고 이제 그걸 잊어버렸고 사회값도 아직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고 서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옛날 아니 뭐 아무리 라떼 왕이라도 당연히 컴퓨터로 찾아보시겠죠.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니 컴퓨터지 근데 컴퓨터라는 거. 방금 컴퓨터 이렇게 발음은 되게 신세대적이셨는데 그쵸. 이 손이 너무 은행 브릿지였어요. 나 이 두 손가락으로 이거 뭐예요? 250타 치는 사람이야. 아니 스마트폰 어머니들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 저도 요즘 이렇게 보더라고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근데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싹 해가지고요. 가족여행을 부산으로 떠나서 예약을 진짜 하플만 다 다녀온 사람이에요. 예약을 그냥 하플로 딱 다 그냥 예약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맛집도 예약했다가 뭐 뷔페도 갔다가 배도 맞아. 탔다가 아니 해시태그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케이블카도 탔어요. 나 송도 가서. 아니 부산을 가셨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다고요? 맞네. 아니 본인은 서울에 있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엄마 아빠한테 3개월 동안 안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 그래도 이제 제 고향이니까 거기 이제 딱 제 이름 되면은 서비스도 팍팍 드리고 했을 텐데. 진짜요? 그럼요. 실례지만 제가 예진 아나운서보다 부산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고향은 부산이고 부모님이 부산에 있는데 제가 더 부산 많이 가요. 예, 여러분들 정말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아, 네.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맛집 또 하플을 검색하는 게 뭐 당연한 시대인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최초의 컴퓨터부터 오늘날 우리의 손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이 컴퓨터의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어유 궁금해. 나 알아. 많이 나 들어봤는데? 알아. 이 소리는 제가 정답해도 돼요? 그래요? 선배님 몰라요? 이거 모르는 척하지 말고.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예요? 이거 컴퓨터 켜지는 소리잖아요. 맞아. 정말? 네. 내가 이걸 왜 맞췄지? 정답이 맞나 한번 볼까요? 정답 공개. 와. 그래 이거. 저 그림체. 맞아요. 창문 98 부팅 소리였죠.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어렸을 때 기분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정답 화면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 그 자료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렸다고 해요. 그래요? 그린 거야? 근데 진짜 솔직히 고퀄이다. 그러니까요. 이거 예. 너무 고퀄이다. 나 이거 약간 새로운 좀- 버전인 줄 알았어. 목소리 픽셀 났어. 이제 추억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추억의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나 많이 했던 거야. 이거 한컴 타자 연습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야. 이거 빨리빨리 써야 돼. 빨리빨리 써야 돼. 저렇게 단어가 가려지기 전에 맞아. 한컴 타자 연습. 한컴 타자 연습. 맞아. 자 이렇게 논리 연산 저장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컴퓨터. 이 컴퓨터는 언제 처음에 세상에 나타났을까요? 첩보전이 절정을 이뤘던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은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용된 기계가 애니그마입니다. 독일군의 암호로 고전하던 영국군은 각지에서 과학자들을 모아 암호 해독 작전에 돌입하였고 이에 1943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콜로서스 1호를 개발해 독일군의 암호 해독에 성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게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크기 보세요, 크기. 어이구. 중장비인데요, 중장비.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컴퓨터의 모태가 되는 초기 모델이 발명이 됐는데요. 당시에 수학 천재로 불렸던
앨런 튜링이라는 과학자가 영국군에 합류해서 사람보다 계산이 빠른 컴퓨터의 원조, 그 계산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튜링 기계의 자동 연산 장치라고 하거든요. 이 컴퓨터 과학의 분야를 새롭게 열게 된 거죠. 진짜 그 많은 첨단 기술들을 보면은 군에서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콜로서스 1호가 개발된 지 3년 뒤 군사적 목적으로 다용도 디지털 컴퓨터인 애니악이 발명됐는데 종전 후에 제작이 완성되어 일기예보, 우주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저 애니악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후 최초의 상용화 컴퓨터인 유니박의 탄생과 동시에 점점 크기는 줄어들고 성능은 좋아진 컴퓨터가 속속 출시되었어요. 1946년에 개발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은 전자식 계산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였대요. 근데 무려 그 크기가 30톤에 달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30톤? 이사 갈 때 버려. 그 이사 갈 때 들고 가지도 못해. 집보다 무겁겠는데? 거기다 놔야 돼. 그러니까요. 아, 제가 또 이제 학원, 이제 컴퓨터 학원의 딸내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유명하시죠, 그렇죠. 유명하시죠. 우리 저기 뭐냐, 우리 아빠 그 사무실에 만약에 30톤짜리가 있었으면 우리 아빠는 이제 그 이사를 못 가지. 저희 때는 약간 퍼스널 컴퓨터 있잖아요. 퍼스널 PC. PC 통신이 되고 이제 그 뒤통수에 있는 컴퓨터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등장 때부터 이제 컴퓨터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1970년대 미국에서 개인용 컴퓨터, 즉 PC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보시죠. 우리 아빠 아니야?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 애플2로 개인용 컴퓨터 PC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네, 맞아요. 그 애플2는 얘기도 아까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초창기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50%를 휩쓸었고 1993년까지 16년간 생산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한 동네에 살던 아는 형님, 네.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 그 워즈니악과 함께 그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1976년에 이 두 괴짜가 만든 최초의 PC 애플 원. 애플 원이라는 모델이 당시에 666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대가 지난해에 그 경매에 나왔는데 네. 최초의 PC잖아요. 네. 무려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7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배가 뛴 거예요? 계산이 안 되네. 우리 아빠 뭐 하고 있었어 그때가 그 하나. 아니 애플을 아니 사과 하나 사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기수 씨 그 자녀분들도 우리 아빠는 그때 그거 안 사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네. 그럼 아버지 죄송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슬프네. 사실 우리나라 역시 60년대부터 컴퓨터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꽤 오래됐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1962년. 암호학의 대부로 불렸던 이만영 박사가 진공관식 전자장치를 사용해서 국내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주로 그 고차원의 수학 문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후 1975년 최초의 국산 디지털 컴퓨터가 탄생하는데요.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길남 박사가 만든 세종 1호입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컴퓨터가 공공기관, 또 기업 등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1980년대, 네. 잘 아시는 80년대부터는 컴퓨터가 조금씩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가정, 그렇게 잘 사는 그 친구 집처럼 일반 가정에도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컴퓨터는 이제 우리 생활에 가까이 그리고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저 때는 사실 모니터가 굉장히 컸는데 저도 사실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렇게 컴퓨터실에 저런 컴퓨터였어요. 진짜. 저런 사실 뭐 컴퓨터를 사용했었어요. 저런 화면을 쓰는 컴퓨터였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저건 아니고 앞뒤로 좀 느낌이? 큰 느낌이. 브라운관이라고 하죠. 학교에 예. 있었지. 그때 이제 뭐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시스템도 좀 많이 달랐어요. 지금처럼 윈도우 이런 게 아니고 저 당시에 내가 이거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도스라고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서 도스를 알려주고 디스켓 넣어가지고 뭐 그 도스 하는 맞아. 법 이런 걸 배우다가 더럽게 어려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저 화면이 도스인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컴퓨터 전시회가 열려 47개 업체가 서로 개발한 90여 종의 제품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외국어를 한글 문장으로 자동 번역해주는 시스템과 구조 해석 프로그램도 포함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저 당시에도 자동 번역 시스템이 있었네요. 없었나 봤다.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은 물건 컴퓨터. 1980년대 컴퓨터 광고를 통해서 그 시절 분위기를 느껴보시죠. 퍼스널 컴퓨터의 혁신. 꼭 저기 우주가 나와. 맞아. 정말 첨단 느낌 난다. 이제 어떤 MSS 방식 퍼스컴과도 소프트웨어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항상 소리도 저런 거 나죠. 한글도 나옵니다. 시뽕. 퍼스컴 IQ 1000. 퍼스컴의 베스트셀러 퍼스컴은 자녀들에겐 좋은 가정교사죠. 어이구고 어른이셔. 풍부한 기억력량. 70kB? 엄마 가계부 관리도 척척. 우리는 퍼스컴 가격 49만 5천 원. 그때 당시에 49만 5천 원. 자, 80년대 중반 기준으로 보면 그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됐다고요. 50만 원. 그냥 월급을 다 줘야 되네.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컴퓨터가 고가품이긴 한데 80년대는 정말 비싸서 아무나 못 사는 그런 물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시절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비싼데 컴퓨터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준다고 막 아버지랑 막 기싸움하고 엄마랑 기싸움하고 밥 안 먹는다고 흥 이러고 삐지고 그럼 친구 집에 가서 한 번만 그 진짜 지금 생각하면 재미도 정말 없는 그 오락 한번 하겠다고 줄 서 있고. 맞습니다. 컴퓨터의 보급으로 아이들은 게임의 신세계를 이제 맛보게 된 거예요. 맞아요. 반면에 부모님들은 이제 운하병, 이 뒷골의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된 건데 90년대부터는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면서 관련 시장도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게 다 그 게임 CD예요. 옛날엔 친구 집에 모여서 저런 컴퓨터 게임 정말 많이 했죠. 맞아요. 컴퓨터를 하루에 3시간 이상 치는 사람. 손든 학생은 모두 34명. 전체 51명 가운데 70% 정도입니다. 저도 당시에 보면서 다섯 명. 3시간 이상 치는 사람. 한국에 있는 한 중학교. 모두 13명. 이 반은 전체의 30% 정도가 컴퓨터 광입니다. 저녁 때가 지나도 계속 오락을 하니까요. 밤새면서 하거나 아니, 밥 먹을 때도 놓치고 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엄마 또 이러지?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처럼 이제 컴퓨터는 10대들의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10대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게임과 통신. 용산전자상가에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사러 오는 10대들로 언제나 북적댑니다. 워크래프트 2, 삼국지 5, 창세기전 2, 파랜드 스토리, 그다음에 커맨드 앤 컨커. 나쁜 애들 생각하면서 하면은 아주 스트레스가 잘 풀려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컴퓨터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컴퓨터 통신도 10대들에게는 생활의 수단으로까지 돼버렸습니다. 최근에는 PC 통신방이라는 곳까지 생겨 부모의 간섭을 피해 나온 학생들이 하루를 보냅니다. 저 때부터 PC방이 생긴 거구나. 맞아요. 90년대 말에 PC방이 처음 생기고 엄청난 인기였는데 저는 저거를 처음에 사용할 줄 몰랐어요. 저거 없을 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올 때 가봤는데 더블 클릭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한 번만 클릭하니까 안 되죠. 돼. 그게. 근데 자존심에 얘기는 안 나오고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인데 정말 30분 앉아있다 나왔어. 그때는 진짜 비쌌다. 지금은 뭐 1,200원, 뭐 1,500원, 뭐 맞아. 할인하는 데는 뭐 1,700원 이렇게 하죠. 그때는 1시간에 2,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1시간에 2,000원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20 몇 년 전에 2,000원이니까. 상관을 안 하고요. 자기 혼자서 하니까 재밌고요. 밖에 나가서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상관을 해가지고 피곤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컴퓨터를 통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10대들. 이들에게 있어 컴퓨터는 자신들만의 또 하나의 세상인 동시에 다른 세대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반면 90년대 말에는 재미가 아닌 취업을 위해서 낯선 컴퓨터를 배워야만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뉴스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컴퓨터를 알지 못하면 취업에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취업 때문에 배운 게 있고요. 일단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배워둬야지 나중에 제가 취업을 하더라도. 아까 확연히 그 게임을 즐기면서 하던 아이들과의 모습과 표정과는 굉장히 다르네요. 학생들은 이미 컴퓨터 실력이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컴퓨터와는 무관한 학과의 학생들에게도 여기서 배우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법 정도는 취업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저 때가 바로 컴퓨터 학원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렇죠. 특히 올해 최악의 실업난이 전망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닌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청년들의 어떤 저런 암울한 표정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진짜 컴맹이거든요. 저도요. 왜 컴맹이시죠? 아버지가 컴퓨터 그때 저 아버지가 하라 그럴 때 네. 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지뢰찾기랑 게임을 하느라고 게임은 잘합니다. 네, 그래서 취업난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 눈에서 참 열의도 보이고요. 저희가 수업이 끝나도 쉴 수가 없어요. 오셔서 물어보는 것도 많고 가끔은 당황하기까지 하는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 전망되는 올해의 예비 직장인들은 그동안 취업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히던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컴퓨터 실력까지 동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까지는 이렇게 컴퓨터를 비롯해서 주변 기기까지 격동의 시기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20세기 말에 최고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은행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거 확인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은 대비책은 안 세우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기존에 두 자리로 되어 있는 연도를 2000년이 되었을 경우에 두 자리 00이라는 숫자를 이게 1900년인지 2000년인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에러가 생겨서 그 시스템이 최악의 경우에 동작이 중단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아유,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밀레니엄 버그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1990년대 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Y2K. 많이 고민했었어. 나에게 너 코지. 아는지. 저 이 노래 좋아했는데. 정말 멋있었잖아, 그 밴드분들도. 친구로 지내자 이거잖아요. 마지막 말로. 맞아. 너무 공감하고 싶다. 진짜. 몰라요? 작가님 다음 주부터는 좀 저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은근 젊은 척 하더라. 그래. 지금 예진 아나운서 입꼬리가 실룩실룩 웃고 있어. 알고 있어, 분명히. 아니요. 약간 어깨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 좀 낮추느라고 좀 애먹었어요. 정말. 네. 자, 사실 저는 이렇게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Y2K를 앞두고 뭘 걱정했던 걸까요? 이거 기억나지? 오. 됐어. 새천년. 20세기 문명의 상징으로 꼽힌 컴퓨터가 인류에게 던지는 예기치 않은 재앙 Y2K. 새천년을 앞두고 전 세계는 설레임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야.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 저때 막 컴퓨터가 마비가 돼서 뭐 신용카드 사용도 안 되고 하여튼 뭔가 다 뒤죽박죽돼서 야 이제 나라가 뒤집힌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 2000년 되면 저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람도 있었어. 막 왜냐면 미사일 자동으로 발사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군에서도 내 군대 있었을 때잖아. 거의 이제 말년인데 내가 왜 말년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근데 진짜 정말 그걸 잘 다행히 넘기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제대했네.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문제인 Y2K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지난 90년대 초. 대부분의 기간 산업망이 컴퓨터로 운영되던 선진국들은 지난 93년부터, 우리나라도 지난 97년부터 Y2K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전력,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시스템에 대해 13대 중점 관리 분야를 정하고 주간 부처별로 금년 8월까지 문제 해결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 13대 중점 과제의 Y2K 해결 상황은 100%. 정보통신부의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연말부터 1월 4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각 부처에 1급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되게 진지하게 저걸 대비책을 내놨었네요. 아니 저 난리 났다 이거. 컴퓨터로 이제 미사일도 발사하고 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기면 막 날아가고 할 수 있으니까. 형님 지금 군 시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 한다고 했었다니까.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때 잠도 못 잤어. 막 긴장돼가지고 이거 빨리 넘기고 한 5분 10분인가 더 상황 보고 가서 자야 된다고. 나도 그때 생각하면 집에 있었던 것 같아. 무서워서. 너 또 오락했잖아 지혜를 찾기 하고. 그렇지. 왜냐면 이 순간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자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 Y2K가 그때 딱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못해요. 해외 직구 못해. 와닿았어요. 됐죠? 와닿았어요. 내가 괜히 미사일 얘기해가지고.
하지만 무기 체계나 항공기 등 국제적인 상황과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비상대책, 뭐 긴급 비상대책 그게 중요한 거지. 100%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됐어. 꺼졌어. 새천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재난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자의 철저한 대비 태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 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정말로 기억이 안 나세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저 때는 기억이 나는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뭔데요? 말씀드릴게요. 1999년 12월 31일 자정.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바로 기억이 안 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에이 장난꾸러기. 뻥이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요 지구 멸망하는 줄 알고 라면에 부탄가스 사재기하고 어머니가 뜬금없이 전화가지고 당분간 내려가 있을 거라고 시골에 내려가 있을 거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무서워서. 진짜 무서웠다. 금융망, 통신망의 마비나 핵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행이다. 사소한 일들은 좀 일어났어요. 어떤 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2000년 1월 1일 0시가 되자 갑자기 난방장치가 멈추기도 하고. 귀뚜라미가 죽었구나. 네. 귀뚜라미 그거. 그리고 한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PC 시스템 문제로 100년치 연체료가 갑자기 결제가 돼서 800만 원이 나오기도 했다고. 나 이거 들었던 것 같아. 나 이거 들었어. 이거 드라마에서도 한 장면에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억울했겠다. 더 무서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젊은이들한테는 이 괴담이 돌았어요. 뭐지? 군대를 다녀왔는데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다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다시 가야 된다는 그런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끔찍하다.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 아니 근데 이때는 막 괴담도 괴담인지라 막 종말론,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떠들썩한 20세기가 지나가고 21세기에는 인터넷 발달과 함께 컴퓨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2000년에는 컴퓨터 보급률이 70%를 넘어서면서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 같은 PC. 와. 키보드를 곡선형으로 배치했고 화면은 영상 빔을 벽면에 쏘아서 보게 됩니다. 아니 저게 컴퓨터라고? 에그라는 이름의 PC는 본체의 홈 위에 달걀 모양의 구슬을 올려놓으면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얇아서 아예 벽면에 사진 액자처럼 붙여놓고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PC가 직육면체의 상자를 벗어나게 된 것은 기술 발전 덕분입니다. 새로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출현함으로써 그런 팬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작고 성능 좋지만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PC가 만들어지게 될 수 맞아요.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될수록 저런 디자인은 더 무궁무진해질 것 같아요. 기술은 디자인의 해방을 가져옵니다. 달덩어리처럼 공중에 떠 있는 디자인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핸드백과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노트북 작업을 하다 접으면 스타일리시한 패션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저거는 뭐 완전 본드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본드로 붙인 것 뿐이에요. 붙인 거예요. 왜냐면 가방이랑 합체를 그거는 기술이 아직 발달이 안 돼서 아니구나. 네, 컴퓨터랑 따로따로 해가지고 왜 했네. 그럼요. 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하고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요즘에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IT 자체도 우리의 생활과 그다음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져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래의 PC로 부를 수밖에 없지만 곧 너무나 익숙한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신기하다. 나 갖고 싶어. 아유, 꺾는 거 봐요. 와, 신기해. 본드로 만들어주세요. 저거 내가 원하는 가방이 있으면 저 컴퓨터 뚱뚱한 거 있죠? 그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대로 메고 다닐 수 있게. 메고 다녀야 돼요? 메고 다닐 수 있게 해줄게요. 거의 뭐 지게 들고 지게 들고 다녀야 되겠다. 아니 우리 처음에 그 30톤 무게의 그 컴퓨터부터 지금은 진짜 에그 모양의 맞아요. 그 컴퓨터까지. 이거 돈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에그 모양이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컴퓨터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길지 않은 역사지만 그 속에서 정말 변화무쌍한 변화를 겪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인류와 컴퓨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컴퓨터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의 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끊임없이 불러와서 저장하는 삭제물과 대용량 라떼 디스켓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수고했어요. 아니 고맙습니다. 컴퓨터 네. 때문에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좀 불편해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꾸 컴퓨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웃사촌이란 말도 없어지고 친구들끼리도 밖에서 잘 안 놀잖아. 맞아. 아유, 맞아. 우리 이거 한번 하죠. 그러면 우리의 추억 저장 이거 한번 합시다. 띵띵띵띵. 와, 방울씨도 꺼내버렸어. 띠. 일어나세요. 우리 아빠 뭐 하고 있었어 그때 그 아니 애플을 아니 사과 하나 사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기수 씨 그 자녀분들도 우리 아빠는 그때 그거 안 사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맞네. 그럼 아버지 죄송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슬프네.